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 최상원입니다. 음악이 조금 우울하죠, 그렇죠? 항상 공부를 해야 될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 처음 시작은 우울했지만 갈수록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등장음악은 조금 우울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요 부분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죠?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더군다나 지금 뭐 실제로 실시간으로, 물론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짧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흐름 순서대로 왜 이게 이렇게 되었냐, 인과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배울 거냐면요, 일단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앞에 배웠던 내용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138억 년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요거 배웠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원소예요. 근데 빅뱅 우주론 때 만들어진 원소는 전부 뭐냐면은 수소하고 헬륨이었죠. 물론 실제로는 이제 약간의 뭐 리튬이라든지 베릴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수소, 헬륨 이렇게 배우니까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걸 제외하더라도 92종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92종 중에 요 두 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미리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요 수소라는 요 녀석은 희한한 녀석이야. 항상 이제 뒤에 주기율표 공부할 때도 제가 수소는 항상 유의하라 그랬죠, 그쵸? 요 수소는 항상 희한한 놈으로 얘는 오로지 빅뱅 초기에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헬륨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 헬륨은 빅뱅 초기에도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도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요 헬륨부터 쭉 가가지고 철까지가 있어요. 철은 이제 원자번호 2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번호 2번인 헬륨부터 원자번호 26번인 철까지, 요 녀석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결론이 별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 92종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27번부터 다시 쭉 가가지고 우라늄이 있어요. 우라늄은 원자번호 92번입니다. 그러니까 27번부터 92번까지 이 녀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별들이 질량이 좀 큰 별이 있어요. 질량이 큰 별이 죽을 때 폭발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이라고 해요. 초신성. 요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일단 요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배울 거냐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태양이 어떻게 형성됐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과정까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요 시간 내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조금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26페이지 보시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해가지고 구성 원소가 나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있어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어떤 원소가 가장 많냐 하면은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수소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요, 74% 정도 돼요. 74%. 퍼센트 생략할게요. 바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헬륨이 있어요. 헬륨이 대략 뭐 70이 아니고 23에서 24 정도 됩니다. 23에서 24. 교재마다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소가 75가 나오기도 하고 73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두 개를 합치면 현재 78%죠. 아니, 78이 아니고 그래요. 저 산수 못해요. 알겠죠? 자, 98%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우주를 100으로 잡았을 때 98% 정도가 수소하고 헬륨. 즉, 머릿속에 좀 집어넣을 거는 우주는 거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다. 요걸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지구에는 뭐가 제일 많냐? 지구에 가장 많은 건 놀랍게도 철입니다. 철.
그렇죠? 지구에 뭐가 제일 많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물론 이제 그게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은데 그거는 이제 원소가 아니니까 원소로 따지면은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요. 산소예요. 산소 가지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원소가 다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철이 제일 많다? 철이 제일 많은 이유는 지구 중심부로 가면 핵이 있거든요. 외핵, 내핵. 요 핵의 대략 70이 아니고 한 80% 정도. 80% 정도가 철입니다. 그래서 철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 사람을 볼까요? 사람은 뭐가 제일 많겠어요? 물이 제일 많죠. 물이 제일 많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이고 그러면 물이니까 물은 H2O니까 수소가 제일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소가 아니고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역시 수소가 아니고 탄소예요. 세 번째가 수소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H2O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원자들의 개수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량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비이기 때문에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제 질량비를 비교해보면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구하고 사람을 놓고 보면 어때요? 수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아니죠. 그러니까 수소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별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별이 죽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요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별의 탄생, 즉 원소들의 형성 과정, 생성 과정은 뭐와 관계 있다? 별의 일생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별이 이제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그거부터 살펴봐야겠죠. 별의 탄생입니다. 자, 별은 뭐예요? 별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 그렇지? 항성. 항성이란 것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물질들, 요걸 이제 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밤하늘을 봤을 때 별이 보이죠. 물론 도심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밤하늘에 보는 별들 중에서 우리 인근의 행성들, 그치? 그러니까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뭐 육안으로는 토성까지밖에 못 보니까 이런 것들이나 뭐 소행성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태양처럼 이글이글 불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처럼 이글이글 불타는 게 별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게 좀 간혹 잘못된 게 나와요. 이렇게 좀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으슥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꼭 으슥한데 앉죠.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으슥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남자 어깨에 고개 탁 기대고 꼭 코맹맹이 소리로 얘기하죠. 자기야 막 이러죠. 그렇죠? 남자는 좀 이렇게 바보처럼 웃으면서 왜? 막 이러면 여자가 자기야 날 위해 저 별 따다 줄 수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남자가 그럼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날 위해 저 별에 가서 타 죽어 이 말이죠. 물론 이제 별까지 가기 전에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미없나요?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항성 이글이글 불타는 건데 놀랍게 이것들의 주 재료는 뭐냐면요. 대부분이 수소입니다.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주 공간을 보면은 구름처럼 뭉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간물질. 성간물질이 뭉쳐 있는 걸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 그치? 성간물질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이런 걸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운에 이제 감이 잘 안 오시면은 인터넷에 뭐 성운 검색어 보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은하수 사진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그럼 은하수 보면은 이렇게 밝은 모습의 형상이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죠. 어둑어둑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둑어둑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은하수 사진은 전체가 아주 밝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둑어둑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수소와 헬륨 같은 성간물질들이 아주 밀도 높게 짙게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둑어둑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성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성운이 있었어요. 성운이 있었는데, 성운 중에서 이제 특히 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간 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뭐가 강해지냐면 중력이 강해지게 돼요. 뭐가 강해진다? 중력이 강해지게 된다. 중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위 물질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썼다 지울게요. 알겠죠?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매트리스 아시죠? 매트리스. 매트리스 중에서 이렇게 좀 좋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거. 좋은 매트리스. 제가 협찬을 못 받아가지고 상표를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좋은 매트리스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골프공을 이렇게 군데군데 놨어요. 골프공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골프공 밑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푹푹. 근데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당구공을 이렇게 올리면 어떨까요? 골프공을 넣었을 때보다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쵸? 자, 이 가운데다가 큰 볼링공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푹 들어가겠죠. 푹 들어가다 보면은 그 근처에 있던 골프공이나 당구공이 빨려 들어가겠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3차원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죠. 매트리스 위에다가 요걸 올려놨더니 푹 꺼졌죠. 질량이라는 거는 주위 공간을 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중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링공이 제일 많이 휘어지게 하니까 그 휘어진 면을 따라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요게 중력이다. 따라서 중력이 뭔지 대략 감은 잡히시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특정 부분에 물질들이 조금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중력이 강해서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별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성간 물질들이 조금 많이 모여 있어야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조건을 조금 짚어볼게요. 별의 탄생 조건 있습니다. 조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성간 물질이 있어야 된다. 성간 물질은 당연히 수소나 헬륨을 말한다. 자, 이 성간 물질의 밀도가 어때야 된다? 그렇지, 밀도가 당연히 높아야 된다.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온도예요. 온도. 자, 온도는 둘 중에 하나겠죠. 높거나 낮거나. 어때야겠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온도는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별은 뜨겁잖아, 태양처럼.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간 물질의 온도는 낮아야 됩니다. 요거 실수 많이 하겠죠. 요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실제로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걸 보면은 서술형, 단답형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거는 맞추는데 요거 틀려가지고 실수 많이 해요. 희한하네. 별은 뜨거운데 왜 온도가 낮아야 될까요? 뜨거워지려면요,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야 돼요. 많이 모여야 돼.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잘 안 모여요.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대충 예를 들어드리면요, 여름에 더 죽겠는데 친구들이 자꾸 옆에 와가지고 두세 명이 와가지고 내가 책 보고 있는데 뭐 봐? 그러고 막 자꾸 와요. 그러다 보면은 지나가던 애들이 어때? 쟤네 모여서 뭐 하지? 또 모이죠. 또 계속 모입니다. 애들이 모이면 어때요? 덥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우면 짜증나서 막 화내고 막 이러죠. 그쵸? 과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들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예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펴지죠. 그 안에 있는 공기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는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꼭 기억을 좀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때? 처음에는 골프공 정도의 질량이었다가 애들이 또 모이니까 어때? 당구공 정도의 질량이 되고, 또 모이면은 볼링공 정도의 질량이 되고, 질량이 계속 커지죠. 질량이 계속 커지면
중력이 계속 커지니까 계속 주위의 물질들을 빨아들이겠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주위의 물질들을 계속 빨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자, 좀 전에 애들이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도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들도 물질이 계속 모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들이 내려 쌓이면서 온도가 올라갈 때 그 공급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얘네들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빛을 내기 시작해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그치? 주저리 뭐 설명이 많은데 그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성간물질 중에서 물질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즉 밀도가 큰 곳, 그 다음 온도가 낮은 곳, 됐지? 이곳에 중력이 좀 크게 작용해서 주위 물질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크기가 커진다 그랬지? 이때 계속 물질들이 내려 쌓이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이때를 뭐라고 한다? 원시별이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은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아야 되고 온도가 낮아야 된다. 자, 이 조건은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원시별까지는 이제 탄생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이 다음에 나오는 단계까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원시별이 쭉 돼요. 그럼 물질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온도를 올리겠죠. 물론, 성간물질의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다가 식어서 죽는 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배웁니다. 알겠지? 안 배우기 때문에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물질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온도를 높이다가,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심부의 온도, 중심 온도가 어디 온도?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에 도달하느냐?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돼요. 1000만 켈빈. 1000만 도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온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원시별이라고 하지 않고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자, 주계열성이라는 단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생소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쨌든 뭐 요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역대 너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안 낼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요 주계열성이란 단어 자체가 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계열성 조건이 뭐다? 원시별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1000만 켈빈을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선생님, 왜 1000만 켈빈인가요? 이 1000만 켈빈의 이유가 뭐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요, 바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할 수 있게 된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야 주계열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무엇인가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기는 조금 공간을 남겨놓고 이쪽으로 와서,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건 뭐냐? 글자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뭐예요? 수소 핵이 융합한다는 얘기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해가지고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자, 주의할 거는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항상 출발하는 지점과 도착하는 지점이 모든 게 다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수소 원자 4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 1개의 질량의 요 에너지를 더한 값을
비교하면 어떻다? 같다 이 말이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에너지식을 다시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는 델타 MC 몽 이렇게 농담이고요. MC 몽이 아니고 MC 제곱. 됐지? E는 델타 MC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많이 본 거죠? 뭐예요? 아인슈타인 아저씨 생각나죠? 자, 이때 델타는 뭡니까? 변화량이죠. M은 매스, 질량이에요. 질량. 그러니까 질량 변화량에다가 C 제곱을 곱하는데 C는 뭐냐? 광속이에요.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요 값은 상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뭐야? 질량이 곧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야. 변화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얘랑 같죠. 따라서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 수소 원자 4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 1개의 질량 중 누구의 질량이 더 크다? 그래도 대답을 잘 못하네. 그냥 다 안다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수소 원자 4개의 더 질량이 더 커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다시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이돌들을 잘 몰라가지고 소녀시대를 예로 들게요. 소녀시대 팬클럽 없죠? 요즘 없더라고. 그치? 팬클럽들이 보겠어. 그치? 소녀시대 많은데 소녀시대 중에 누구인 유나 있어요. 유나 씨가 있고 태연 씨가 있고 또 누구 있지? 서현 씨가 있고 또 누구 있죠? 생각이 안 나. 누구야? 유리. 감독님이 가르쳐 주네요. 유리가 있대요. 유리. 맞아. 유리도 있죠. 4명만 있으면 돼요. 4명. 나머지 필요 없어. 그치? 자, 얘네 4명 있는데 전부 날씬하고 예쁘죠? 날씬하고 예뻐서 제가 이렇게 소속사의 체중을 물어봤더니 전부 똑같이 40kg이래요. 인간이 아니죠. 그쵸? 40kg.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로지 일편단심 아이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4명을 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딱 덮고요. 밑에서 불을 막 떼줍니다. 좀 잔인하죠. 그쵸? 괜찮아요. 진짜로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유나, 태연, 서연, 유리를 솥에다가 넣고 불을 막 떼줍니다. 융합시키는 거죠. 그럼 얘네가 뜨거우니까 어때요?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때? 살포시 이렇게 눌러줘야겠죠. 압력도 조금 가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가해를 했더니 어느 순간 이 솥이 벙 터지면서 누가 튀어나왔어요. 누가 튀어나왔냐면 서장훈이 튀어나온 거야. 됐지? 소녀시대 4시 융합을 가지고 서장훈이 된 거야. 이때 서장훈의 질량을 재봤더니 159kg인 거예요. 어머? 얘네 넷의 질량을 더하면 얼마였어요? 160kg이었죠. 160kg이었는데 159kg으로 1kg이 감소한 거야. 그게 아까 벙 폭발하면서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되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녀시대 4명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수소 원자가 되겠죠. 서장훈이 의미하는 건 헬륨 원자. 그러니까 이 가벼운 원자들이 융합해가지고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질량이 조금 감소해. 그 감소한 질량이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쬐 태양 빛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수소 핵 융합 반응입니다. 됐지?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요건 지울게요. 알겠죠? 메모하실 분들은 스톱하시고 메모하세요. 자,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면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심부에 핵이 있어요. 핵. 이게 있고, 가운데 부분을 그냥 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주변부가 있습니다. 자, 핵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겠죠.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소 원자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 1개로 바뀌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주변부는 중심부가 1000만 켈빈 이상인데 주변부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따라서 주변에 있는 수소들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뜨겁게 가열된 상태가 되겠지. 요 상태가 이제 주계열성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계열성은 별들이
일생의 거의 70%에서 80%를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돼요. 즉 간단히 얘기하면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보는 별들의 대략 80% 정도는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대략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략 80억 년 정도를 주계열성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되느냐? 일단 우주 공간에 뭐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수소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은 그 수소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죠. 재료가 풍부하니까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개념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태양 매일 보시죠. 그쵸? 물론 이제 비 오면 못 보는데 매일 본다고 해야지. 그치? 자, 매일 보는 태양은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선생님, 그 아침에나 저녁에는 좀 태양이 커 보이고 낮에는 좀 작아 보이고 그거는 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자, 일단 주계열성들은 자체 질량이 있죠. 질량이 있으면 뭐가 있다? 중력이 있다 그랬지. 중력은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요. 이제 중력은 뭐?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겠죠. 그쵸? 그게 뭐냐? 중심부가 1000만 켈빈이잖아요. 됐다 뜨겁죠? 뜨거우면 어떻게 한다? 기체들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팽창하려고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내부 압력. 알겠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가열된 기체가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 여기다 쓸까요? 내부 압력. 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크기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쭉 유지되겠죠. 이런 상태로 거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계열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일 태양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주계열성 안녕. 나는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할게. 너는 열심히 수소 핵융합 반응하렴. 너무 진부한가? 됐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계열성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계열성에서 요 다음 단계로 갈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에서 계속 수소를 태워가지고 헬륨을 만들죠. 이제 수소는 어쨌든 많긴 많지만 양이 한정돼 있겠지. 그치? 그래서 서서히 고갈돼 갑니다. 수소가 고갈돼 가면 대신 뭐가 쌓이겠어요? 헬륨이 쌓이겠죠. 그쵸? 이렇게 중심부에서 수소가 서서히 감소해서 결국 헬륨만 남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별의 진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과정은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자, 별의 수명이 있어요. 별의 수명. 이제 별의 수명. 별은 수소를 태워가면서 살아가죠. 이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길까요? 작을수록 수명이 길까요? 좀 애매하죠,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는 질량이 클수록 오래 살 것 같은데, 그치? 그냥 물어본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계시네요. 그쵸? 여러분들의 의심이 맞아요. 별의 수명은 질량이 작을수록 큽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크니까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그쵸? 그래서 별의 수명은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요? 왜 그러냐면요. 질량이 크면요, 중심부에 1000만 켈빈 이상 되는 온도 구역이 굉장히 넓겠죠. 그래서 수소를 매우 빠르게 고갈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별의 온도도 높고 밝기도 밝지만 수명이 그만큼 짧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딱 적당한 크기지만 우주 전체에서 보면은 그렇게 질량이 큰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억 년 정도 사는 거야.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뭐 훨씬 크다 그러면요, 수명이 1억 년도 채 안 되는 별이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제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옳고 그른 거 찾을 때 그 사이에다 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별의 수명은 질량과 반비례 관계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량은 매우 다양한데 그걸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요. 일단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 그 다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의 일생,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이 썼나요? 네, 괜찮답니다. 자, 자유롭게, 알겠지?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일단 중심부에서 수소가 다 고갈됐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헬륨만 남겠죠, 그렇죠? 자, 중심부에 이렇게 헬륨만 남습니다. 헬륨만.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됐네요. 중심부에서 타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여기 보이나요? 네, 여기에서 중력과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었죠. 근데 내부 압력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축하게 됩니다. 그걸 중력 수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중력 수축을 하게 돼요. 자, 중력 수축하게 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대답하셔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가 1000만 켈빈이었는데 2000만 켈빈, 3000만 켈빈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이렇게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중심부가 아까는 1000만 켈빈이었는데 2000만, 3000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주변부에는 수소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 수소가 드디어 뭘 할 수 있게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 할 수 있게 되네요. 맞아. 그래서 요 핵의 주변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드디어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 원자 3개가 융합되면은 탄소가 되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4개면은 산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주로 이제 3개 융합해가지고 탄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봐요. 됐죠? 자, 중심부가 1억 켈빈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 선생님 왜 1억 켈빈까지 필요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녀시대 4명쯤은 제가 솥에 딱 넣고 한 손으로도 누를 수 있어요. 못 뛰어나오게. 근데 이번에는 서장훈 셋을 솥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떼야 돼. 힘이 세잖아요. 더 세게 눌러야 되고 불도 더 많이 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자 보세요. 좀 전에 주 계열성일 때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였어. 근데 이번엔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이에요. 그래서 요 주변부는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서 다시 또 뭘 할 수 있게 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짚으면 아까는 주 계열성에서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었어.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이 됐죠. 당연히 어때요?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훨씬 커지겠죠. 별의 바깥층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엄청 크게 부풀어 올라요. 엄청 크게. 중간에 이렇게 물결 표시하면 엄청 크다는 건가? 됐죠? 이렇게 대충 됐지?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커지냐면요. 태양은 요 단계가 되면요. 거의 지구 공전 궤도와 화성 공전 궤도 사이까지 커집니다. 물론 책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지구 바로 앞까지다, 혹은 화성까지다, 이렇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구 공전 궤도와 화성 공전 궤도 그 사이까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구는 태양이 점점 커지면서 일단 뜨거워져가지고 다 타버리겠죠. 그러다가 태양이 삼켜버립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집에 가갖고 엄마 나 공부 안 해. 왜? 태양이 지구 삼킨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알겠죠? 한 30억 년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때를 주계열성이라고 안 하고 바로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적색거성.
자, 이름을 일단 분석을 해보면 좀 전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랬죠. 커졌으니까 거성이 돼요. 앞에 적색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태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태양은 글쎄요, 아침 저녁엔 좀 빨간색인데 낮에는 노란 색깔이라. 아침 저녁은 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대기 때문에 그러고, 태양은 이제 노란색 별입니다. 근데 별들은요, 색깔이 자세히 보면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색깔이 다른데 제일 뜨거운 별이 뭐냐면은 청색 계열의 별입니다. 그 다음 뜨거운 게 이제 청백색, 그 다음이 백색, 그 다음이 황백색, 황색, 주황색, 그 다음 빨간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제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이야. 그러니까 태양도 이렇게 그렇게 뜨거운 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커졌어요. 커졌어. 커지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졌는데 중심부에서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졌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황색이었는데 표면 온도가 적색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촛불하고 가스레인지 불이 있죠. 어느 게 더 뜨거워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이렇게 손 양쪽에 넣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전화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딱 넣어봤더니 촛불은 좀 견딜만 한데 가스레인지 불은 좀 뜨거워요. 그치? 가스레인지 불이 훨씬 뜨겁죠. 그쵸? 미친놈 아니냐고요. 저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알겠죠? 저니까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촛불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빨간색 이렇죠? 가스레인지는 파란색이지. 그치? 파란색이 훨씬 뜨거운 거야. 근데 어쨌든 태양은 적색, 표면이 적색이 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조금 짚을 게 최고난도 문제를 물어볼 때 요 둘의 물리량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와요. 됐지? 자, 적색거성, 주계열성 나오는데 일단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갔어요. 됐지?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랬지. 그치? 부피가 됐다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선생님, 핵융합 반응하니까 질량도 감소하는데, 질량도 감소하는데 그 양은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알겠지? 우리가 요거 밀도를 따질 때 무시해도 될 정도.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뭐 큰 변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조금 감소하는데 부피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분모가 증가했으니까 밀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치? 자, 중심 온도는 뭐 별 것도 없죠. 중심 온도는 1000만 켈빈에서 1억 켈빈이 됐으니까 증가했죠.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설명했죠. 노란색에서 뭐 빨간색이 됐잖아.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감소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밝기는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냈다 밝아집니다. 됐지? 엄청 밝아져. 선생님, 표면 온도는 낮아졌는데 왜 밝기는 밝아지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이 한 3배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하게 보이겠죠. 그쵸?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밝기는 밝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5가지인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요거 물어봅니다. 됐죠? 다시 처음부터 맨 처음에 뭐였어? 원시별이었죠. 그쵸? 원시별이 중심부의 온도를 중력 수축해가지고 쭉쭉쭉 올려가지고 1000만 켈빈 도달하면 뭐가 된다? 주계열성이 된다. 주계열성은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크기를 유지한다.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한다. 자, 그러다가 수소가 고갈되면 어떻게 된다? 수소가 고갈되면 중력 수축해가지고 온도를 올린다.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중심부가 얼마?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고, 됐지? 그러면 뭘 할 수 있게 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중심부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주변부는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즉 적색거성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이 총 3가지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 헬륨 핵융합 에너지, 수소 핵융합 에너지.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팽창하려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바깥층이 부풀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한다? 적색거성이라고 한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심부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헬륨이 서서히 고갈되고 탄소만 남겠죠. 헬륨이 고갈되는 거는 수소 고갈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빠르게 진행돼요. 왜? 개수 차이가 있잖아. 수소 4개가 융합해가지고 헬륨 1개가 됐잖아요. 됐지? 그래서 다 고갈되고 이제 중심부에 뭐만 남는다? 칠판이 너무 좁으니까 이거 싹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작게 쓸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심부에 뭐만 남겠어요? 탄소만 남아요. 됐지? 그럼 똑같이 진행됩니다. 중심부에 탄소가 나오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겠죠. 그러면 역시 또 팽창하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요. 1억 켈빈에서 2억 켈빈, 3억 켈빈 이렇게 온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탄소는 역시 헬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탄소 핵융합 반응하려면 대략 7억에서 8억 켈빈 정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질량이 훨씬 커야 되는데 태양 정도의 질량으로는 그 정도까지 중심부의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를 올리겠죠. 그래서 됐다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탄소만 있는데 됐다 뜨거워지는데 됐다 사투리 너무 많이 쓰니까 안 되겠다. 엄청 뜨거워지는데 알겠죠? 엄청 뜨거워지는데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서서히 식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백색 외성. 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백색이죠. 온도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제일 높은 게 뭐? 청색. 그 다음이 백색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청백색이 있지만. 됐지?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중력 수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져요. 즉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거의 지구만 하거나 달 정도로까지도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가지고 노는 그 각설탕 있잖아요. 각설탕. 요 손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 각설탕이 백색 외성 가면은 대략 무게가 1톤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좀 힘써서 이렇게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못 들겠죠. 그렇죠? 1톤이면 1000kg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뜨거우니까 팽창하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깥층은 어떻게 되느냐?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요. 행성상 성운. 자, 요거의 유래를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 얘는 왜 행성상 성운인가요? 행성은 여러분들 행성 아시죠? 지구 같은 애들. 상은 형상상자예요. 성운은 앞에서 배웠죠. 그쵸? 구름처럼 생긴 거. 요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허블 망원경도 이제 뭐 퇴역하고 하지만 우주의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천체들을 크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주에도 망원경이 없었고 지구에서 이렇게 봤겠지, 그치? 그래서 뭐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다음 해상도도 높지가 않았어요. 선명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요걸 딱 봤을 때 가운데 있는 백색의 성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전체가 뿌연 성운이 동그랗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운의 일종인데 여기 동그랗게 행성처럼 생겼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거는 별의 진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마지막 단계고, 됐지? 중심부에 백색 외성이 있다는 것까지 밝혀진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가 인터넷 뉴스 기사 보면은 우주에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이 있다, 그런 말 나오죠. 그쵸? 그게 요 백색 외성이에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탄소가 고온 고압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됩니다. 요 탄소 덩어리잖아, 지금. 요게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수축하니까 다이아몬드. 요것만 가져오면 어때요? 지구도 살 수 있겠죠. 그쵸? 그치? 공부 열심히 해서 저랑 한번 요거 가지러 가는 거.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계열성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크다. 자, 태양보다 질량이 몇 배 이상 크다? 10배 이상 크다.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질량이 훨씬 크죠? 좀 전에 태양은 중심에 탄소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는 질량이 훨씬 커. 중력 수축해가지고 8억 켈빈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 핵융합 반응 진행됩니다. 됐죠?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그 무거운 원소가 다시 수축해가지고 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파 껍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단계적으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심부에 뭐까지 만드냐 하면요. 요 녀석까지 만들어요. 요건 뭐예요? 철이죠. 그쵸? 철. 그 다음 요 바깥쪽에 뭐 규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요런 거 만들고요. 그 위에 뭐 산소라든지 뭐 네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요런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탄소, 산소 만들고요. 여기 뭐 수소, 헬륨 뭐 이렇게 만들고요. 됐지? 뭐 헬륨, 탄소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자, 뭐 다 아시면 좋은데 다 모르시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심부에 뭐까지? 철까지 만든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즉,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뭐 철, 스테디셀러입니다. 단골 손님. 시험 문제.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중심부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단계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진행돼요. 자, 그러다가 중심부에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럼 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철까지 만들어지면 핵융합 반응 진행 안 되네. 핵융합 반응 진행 안 되면 뭐가 일어난다?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커요. 중력도 어마어마하겠죠. 맹렬한 속도로 바깥층이 수축을 하다가 중심 핵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폭발이 일어나요. 대폭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됐죠? 초신성 가지고도 이제 뭐 여담이 많은데 현장 강의 와서 들으세요. 현장 강의. 알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재밌는 얘기 많은데 그거는 어쨌든 초신성이라고 한다. 자, 초신성은 뭐 이름은 새로운 별이라는 뜻이지만 됐지? 반대로 뭐 별이 죽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바깥층이 수축하다가 중심핵과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맹렬한 속도로 폭발하게 된다. 됐지? 이렇게 폭발합니다. 그러면 중심핵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중심을 향해서 더더욱 강하게 수축해버려요. 됐지? 그러니까 수축하다가 중심핵과 충돌하면 중심핵은 강하게 수축해버리고 바깥층은 폭발해가지고 우주공간으로 날아간다. 자, 이렇게 폭발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 에너지를 만들어진 원소들이 흡수해가지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합성이 된다. 뭐 원자번호 92번 우라늄까지 합성된다. 자, 지구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 구리, 금, 은, 납, 됐지? 백금, 우라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핵무기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막 됐지? 얘네 까불면 죽어 막 이러고 막 그치? 그렇게 되고 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자친구도 이렇게 사주고 뭐 남자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지구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 근처에서 뭐가 있었다?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 요때 요거 이름을 얘기를 안 했네. 그렇죠? 주계열성 그 다음에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적색거성이었죠. 그렇죠? 얘는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초거성 이름이.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드는 초거성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폭발해가지고 초신성 단계가 되죠. 그러면 바깥층은 폭발해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는 더더욱 강하게 수축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심부가 이제 남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요. 중심부에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 남게 되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20배 이상 크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중성자별은 뭐냐면요. 중성자죠. 우리가 물질은 원자로 돼 있잖아. 원자는 중심부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죠. 그다음 그 주변에 전자가 있죠. 근데 너무 강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원자 단계도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전자가 양성자하고 이렇게 융합해가지고요. 중성자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가 다 중성자만 남아있는 거.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 다음 블랙홀이 되고요. 블랙홀은 태양보다 질량이 20배 이상 큰데 질량이 불과 뭐 수십 킬로미터, 태양 정도의 크기라면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각설탕, 백색 외성 가면은 1톤 정도 된다 그랬죠. 중성자별 가면요 100톤 정도 됩니다. 그치? 블랙홀은 뭐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블랙홀 가지고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뭐 인터스텔라 가지고 이제 할 얘기가 조금 있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패스하시고 현장 강의 오셔서 들으세요. 알겠죠? 너무 파나? 됐다. 뭐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순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의 일생을 쭉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별의 일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단계에서 에너지 출입이 어떻게 되고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할 게 더 있어요. 28페이지 요거 볼 건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태양계의 형성과 그 다음 지구의 형성 요거까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딴짓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치? 창 또 내리고 또 이렇게 막 딴 것도 뉴스 보고 막 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좀만 참으세요. 알겠죠? 자, 28페이지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냐? 태양도 역시 별이죠. 별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역시 태양계 이렇게 성운이 있었어요. 태양계 성운이 있었는데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됐지? 요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운의 한쪽에 성간 물질들이 밀집되게 돼요. 그러면 요 부분으로 물질들을 계속 빨아들인다. 그치? 계속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수축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간다. 자, 계속 빨아들이면서 수축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회전하게 돼요.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세면대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수한 다음에 물을 딱 내려요. 그럼 물이 어떻게 빨려 들어가요? 쫙 빨려 들어간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서서히 회전하게 됩니다. 요 중심부가 회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요. 스스로 빛을 내면서. 자, 그 다음 계속 수축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회전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요거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 이렇게 막 점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돌 때 처음에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이때는 느리죠. 회전 속도가. 그러다가 점점점 빨리 돌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오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야. 요 회전 반경이 줄어들게 되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계속 수축하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해서 일부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회전하게 되고 그 결과 회전 원반을 만들게 됩니다. 회전 원반. 요 회전 원반에서 다시 성간 물질이 뭉쳐가지고 원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져요.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 합체해가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이제 태양계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그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림을 조금 기억하세요. 제일 잘 나오는 게 그림 섞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혹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쭉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제가 앞만 봐도 선생님 한 갓 30 넘은 것 같은데 그쵸? 태양은 한 45억 년,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선생님 그때 일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가설이에요. 일종의 가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성운설이라고 합니다. 성운설.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렇게 가설을 딱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증거 대봐. 이러겠죠. 증거. 이 증거가 중요한 거야. 증거. 그치? 그 증거는 뭐냐? 일단 요 태양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밀려난 원반에서 또 행성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이 가장 커야겠죠. 태양계 전체 질량을 보면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대략 99% 이상이 태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태양이 회전하면서 좀 전에 밀려났다 그랬죠. 태양이 도는 방향과 행성들이 도는 방향이 어때야겠어요? 같아야겠죠. 태양이 도는 건 스스로 도는 거니까 자전 방향.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같아요. 서에서 동으로. 그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서에서 동이라고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같다. 됐죠? 이게 두 번째 증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행성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봐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밀려났을 거 아니야. 그럼 행성들이 도는 요 공전 궤도면이 어때? 거의 나란해야겠죠. 거의 나란합니다. 요게 틀리려면은 어떤 건 이렇게 돌고 막 어떤 건 이렇게 돌고 어떤 건 이렇게 돌고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다 비슷하게 돌아요. 이제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 그 다음 이렇게 밀려나 가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쭉 밀려납니다. 가벼운 게 멀리까지 가겠어요? 무거운 게 멀리까지 가겠어요? 가벼운 게 멀리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 물질들은 멀리까지 밀려나 가지고 뭘 형성했냐면 목성형 행성을 만듭니다. 그 다음 무거운 것들은 앞쪽에서 지구형 행성을 만들게 돼요. 됐죠? 당연히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은 태양과 가깝죠.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주로 무거운 물질의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목성형 행성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 바로 태양계의 형성, 증거들이 되겠어요. 또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하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뭐 1시간이 다 돼가서 자, 그 밑에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형성인데 실제 시험에서 이제 요거 따로 과거에 배웠던 것들인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량 비교하는 문제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현장 강의에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입니다. 요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 이제 미행성체들이 잔뜩 있었겠지. 요것들이 같은 공전 궤도를 돌아요. 같은 공전 궤도를 도는데 크기가 다 다르겠지. 따라서 도는 속도가 달랐겠죠. 그래서 결국은 돌다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전 궤도에는 행성들이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충돌해서 합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심이 행성체들이 충돌해가지고 합체합니다. 자, 합체하게 되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지.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왜? 핵폭탄 뭐 어마어마한 개수가 충돌한 것과 같은 위력이 생기니까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지구 전체가 마그마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됐지? 정리를 해드리면 맨 처음에 원시 미 행성체의 충돌할 때 어떻게 된다? 합체한다 그랬지, 그치? 충돌 합체. 물론 이제 조금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충돌 합체하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원시 지구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크기 커지고 온도는 높아진다 그랬죠. 그 결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뭐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다 녹아가지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됩니다. 마그마의 바다가. 지구 전체가 다 마그마였던 거야. 자, 이때 이제 짚을 게 뭐냐? 지구 전체가 마그마예요. 지금은 지각에 있는 물질이 해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판구조론을 배우더라도 최대한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게 거의 뭐 멘틀 최상부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못 내려가요. 그런데 이때는 전체가 마그마였고 마그마는 유동성 고체예요. 그러니까 상하 이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물질의 상하 이동. 그 결과 밀도가 큰 녀석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뭘 만드냐면 핵을 형성합니다.
됐지? 밀도가 큰 녀석들이 가라앉아서 뭘 만든다? 핵을 만든다.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된다. 이때 핵을 구성하는 가라앉은 물질이 바로 뭐냐? 바로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에요. 실제 현재 지구는 핵의 대략 80%가 철이고요. 20%가 니켈입니다.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된 이후로 이제 충돌이 서서히 감소하게 돼요. 충돌이 서서히 계속 합체해가지고 다 충돌해서 합체되면 이제 줄어들어서 없겠죠. 충돌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제 어때? 바깥쪽부터 서서히 식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원시 지각이 형성된다. 자, 이렇게 원시 지각이 형성됐어요. 계속 냉각되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미행성체 충돌해가지고 마그마 바다되고 핵과 멘틀 분리되죠. 이런 과정에서 어때? 막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자, 이것도 계속 타면 어때요? 타가지고 날아가서 대기를 형성하고 있었겠죠. 지금 현재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요. 대략 거의 화산 기체의 거의 대부분, 대략 60% 이상이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구 주변을 둘러싸서 대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야. 요게 냉각이 됐지. 전부 다 뭐가 되어서 내려요? 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저지대로 흘러가니까 어때?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원시 바다 형성. 그리고 이 원시 바다에서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됐지?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까지는 바다에서 탄생했어요. 자외선과 관계가 있어요. 자외선. 자외선 때문에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서는 아직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그 다음 쭉 가가지고 태양이 어떻게 탄생하고 지구가 어떻게 탄생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거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별의 일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